남편은 내 신용카드로 수억 원을 긁어 다른 여자와 휴가를 즐긴 후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평온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카드는 그를 곧장 차가운 철창으로 인도할 덫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밖에는 꽤 세차게 비가 내렸다. 마치 요즘 들어 늘 흐렸던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우리는 둘뿐인데 너무나 큰 식탁에 나 홀로 앉아 있었다. 이 시간 전에 준비해둔 음식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겨우 2년이 된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차갑게. 나는 단조롭게 흘러가는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밤 11시, 남편은 또 늦었다. 내 이름은 차민서, 커리어 우먼이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고 똑똑하며 사업의 날카로운 감각을 지녔다고 말한다. 30대인 나는 이미 월 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작 내 집에서 나는 이방인처럼 느껴지는데, 한때는 항상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남편. 그는 이제 서서히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차고로 들어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호흡하며 마음과 표정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회사에서는 강한 여자였고 집에서도 강해야만 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셔츠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적어도 그는 피곤해 보이려고 애쓰는 듯했다. 미안해, 여보. 또 야근했어. 이번 클라이언트는 정말 까다롭네. 그는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2주 동안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 나는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비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저 솔직한 대답을 원했을 뿐이다.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사업가잖아. 이해해줘야지. 이 프로젝트는 내 경력에 중요하다고. 계속 당신의 성공 그늘 아래에만 있고 싶지 않아. 또 그 소리였다. 그는 늘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열등감을 무기로 삼았다. 나는 그의 월급이 내 월급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을 단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과 지위가 전부인 듯했다. 알겠어. 일단 밥부터 먹어. 금방 데워줄게. 나는 지는 셈치고 말했다. 오늘 밤은 다투고 싶지 않았다. 아니 됐어. 사무실에서 팀원들이랑 먹었어. 그냥 씻고 바로 잘래. 너무 피곤해. 그는 재빨리 거절하고는 우리 침실로 향했다. 나는 멀어져가는 그의 등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내 옆을 지나갈 때 희미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내 향수가 아니었다. 달콤하고 저렴하며 코를 찌르는 향. 내가 평소에 쓰는 우아한 향수와는 달랐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쁜 생각은 떨쳐버렸다. 아마 여자 동료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나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식탁을 치우고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부엌을 다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샤워 중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협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화면이 위를 향한 채로. 예전에는 서로를 믿고 각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왠지 모르게 그 충동이 너무나 강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메시지 알림이 뜬 것이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내 발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화면을 힐끗 보았다. 정비소 김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자기야, 내일 여행 계약금 이체해주는 거 맞지? 빨리 자기랑 단둘이 휴가 가고 싶어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비소 사장. 언제부터 정비소 사장이 내 남편을 자기라고 부르며
휴가를 가자고 졸랐단 말인가. 손이 심하게 떨렸다.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소리치고 욕실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당장 그를 추궁하고 이 배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사업가적 두뇌가 갑자기 상황을 장악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지금 추궁하면 그는 분명 부인할 거야. 잘못 온 메시지라거나 친구의 장난이라거나 온갖 진부한 변명을 늘어놓겠지. 그는 교활해. 나도 알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가 더는 부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협탁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골랐다. 욕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나왔다. 그는 상쾌해 보였고 작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는 눈앞에 앉아있는 아내가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 손실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사업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왜 아직 안 자? 그가 머리를 말리며 의례적으로 물었다. 당신 기다렸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가 내 옆에 앉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아까의 피곤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억지로 만든 듯한 열의에 찬 표정이었다. 아, 자기야. 그런데 당신 회사 법인카드 플래티넘 등급 말이야. 요즘 한도가 얼마나 돼? 그가 달콤하게 웃으며 물었다. 한때 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 미소는 이제 늑대의 비웃음처럼 보였다. 나는 일부러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갑자기 회사 카드는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 사업 요즘 엄청 잘 나가잖아. 한도도 어마어마하겠지. 그가 떠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다. 탐욕이 보였다. 소유욕에 기반한 호기심이 보였다. 아까 그 정비소 김 사장의 메시지가 이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는 그 휴가를 갈 돈이 필요했고 파렴치하게도 내 돈을 노리고 있었다. 고급 세단 한 대를 현금으로 살 정도는 될 거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그는 탐욕의 빛을 숨기지 못했다. 와, 우리 아내 정말 대단하다. 그럼 혹시 말이야, 내가 부업 자금으로 좀 빌릴 수 있을까? 무슨 사업인데? 나는 그를 더 떠보기 위해 물었다. 아, 그게 친구랑 하는 사업인데. 전망이 좋아.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아주 옅은,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피곤해서 자야겠어.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방의 어둠 속에서 내 눈은 활짝 뜨여 있었다.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이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내 재산을 원했다.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다른 여자와 즐기고 싶어 했다. 좋아, 여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기꺼이 주지. 하지만 그걸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마. 그날 밤 아무 죄도 없다는 듯 규칙적으로 코를 고는 그의 소리를 들으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줄 계획. 그가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아주 달콤한 함정을. 그날 아침 내 마음속 폭풍과는 대조적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제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거나 혹은 거짓말을 숨기느라 지쳤을 것이다.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이 얼굴은 내 안식처였다. 이제 이 얼굴은 사기꾼의 가면일 뿐이었다. 나는 화장대로 갔다. 그곳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비밀 서랍을 열었다. 우아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VVIP 법인 블랙카드. 실제로 한도가 엄청나게 높지만 내 사무실 시스템에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미끼였다. 나는 그 카드를 향수병과 보석함 사이에 아무렇게나 올려두었다. 마치 지갑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는 것을 잊은 것처럼 부주의해 보이도록. 그런 다음 화장을 시작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파우더를 조금 더 두껍게 발랐고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다. 완벽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해 보여야 했다. 머리를 빗고 있을 때 거울에 비친 남편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나는 최대한 지친 듯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좋은 아침. 그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욕실로 향했다. 그러나 화장대를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췄다. 그의 곁눈질에 검은 카드의 광채가 들어왔다. 나는 거울을 통해 그를 보고 있었다. 졸리던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거대한 사탕을 본 어린아이처럼 그 카드를 쳐다보았다. 이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깜짝 놀란 척하며 돌아섰다. 어머, 일어났어요? 그가 흥분해서 카드를 가리켰다. 자기야. 이게 어젯밤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한도 엄청나다는 카드야?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스트레스 받은 표정을 지었다.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네, 맞아요. 임원 전용 업무 카드예요. 요즘 정말 미치겠어요. 처리할 거래도 너무 많고 결제해줘야 할 업체도 너무 많아. 회사 재정을 혼자 관리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여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무슨 부탁인데, 자기?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카드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이 카드, 당신이 좀 보관해 줄래요?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 만약 잃어버리면 은행에 처리할 일이 너무 복잡해져요. 당신은 나보다 꼼꼼하잖아요. 나는 간절한 어조로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를 참으려는 듯 일그러졌다. 그는 아마도 행운의 여신이 오늘 아침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어리석은 아내가 금고 열쇠를 자발적으로 건네주고 있었으니까. 물론이지 물론. 걱정 마, 자기야. 내가 잘 보관할게. 나한테 있으면 안전해. 그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잡으며 말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인 양카드의 표면을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여보. 비밀번호는... 나는 일부러 말을 끊고 그의 귀에 입술을 가져갔다. 우리 결혼기념일 기억하기 쉽게. 그 말을 듣고 그는 하마터면 침을 삼킬 뻔했다. 우리 결혼기념일? 와, 당신 정말 로맨틱하다. 아직도 그 날짜를 쓰다니. 그럼요. 그날은 나한테 가장 특별한 날이니까. 나는 배신자 앞에서 이렇게 달콤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해요. 이건 회사 비상 자금이야.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쓰지 마요. 나중에 감사팀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대표님. 절대 안 쓸게. 그냥 보관만 할 거야. 그의 약속. 몇 시간 안에 깨질 것이 뻔한 거짓 약속이었다. 그는 즉시 카드를 지갑 맨 앞칸에 넣었다. 심지어 카드가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지 주머니를 몇 번이나 두드렸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투명했다. 그는 자신이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막 폭발할 준비가 된 수류탄을 쥔 것이었다. 아침 드라마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는 아주 신이 난 듯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 평소에는 짜다거나 너무 기름지다고 불평하던 그가 내 요리가 맛있다고 칭찬까지 했다. 돈 혹은 돈이 될 가능성은 사람의 태도를 즉시 바꿀 수 있었다. 식사를 마쳤을 때 그가 작게 헛기침을 했다. 왔구나. 나는 생각했다. 다음 단계 실행의 순간이다. 자기야. 그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방금 부장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갑자기 지방에서 프로젝트 현장 시찰이 잡혔대. 일주일 정도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란 척했다. 어머, 왜 이렇게 갑자기? 어젯밤에도 야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월급쟁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오늘 아침에 바로 출발해야 한대. 괜찮지?
이것도 내 경력을 위한 거니까. 진부한 변명. 지방 출장은 내연녀와의 휴가를 위한 만국 공용어였다. 나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회사 일이라니 어쩔 수 없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옷은 내가 챙겨줄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빨리 챙길게. 당신은 출근해야 하잖아. 그가 당황하며 거절했다. 당연히 거절하겠지. 그가 어떤 종류의 옷을 챙기는지 내가 볼까 봐 두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새 수영복이나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치 셔츠 같은 것들. 15분 후 그는 작은 캐리어를 들고 준비를 마쳤다. 나는 현관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무 감정 없는 형식적인 키스였다.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그가 말했다. 당신도 조심해요. 도착하면 연락하고. 내가 대답했다.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났다. 나는 현관에 서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충실한 아내처럼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차가 길모퉁이로 사라지자마자 내 얼굴의 미소는 즉시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나는 집 안으로 돌아와 곧장 서재로 향했다. 태블릿을 들고 신용카드 칩과 연결된 추적 앱을 열었다. GPS 지점이 우리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평소 출장 갈 때 이용하는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공항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재미있게 놀다 와, 여보. 나는 화면에서 움직이는 빨간 점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즐겨. 당신이 그 카드를 긁는 순간 바로 그때가 당신의 사망 선고가 울리는 시간이니까. 내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미끼는 물렸다. 이제 나는 편안히 앉아 알림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나는 그가 최대한 높이 날아오르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를 땅으로 세차게 내동댕이 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비즈니스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남편의 검은색 SUV가 우리 집의 높다란 철문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내 눈은 여전히 무릎 위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를 천천히 벗어나는 작은 빨간 점이 디지털 지도 위에서 깜박였다. 그것은 박지훈이 방금 가져간 블랙카드의 마이크로칩에서 보내는 GPS 위치였다. 기분이 이상했다. 예전에 그가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나는 불안해했다. 그가 위장약을 챙겼는지, 어울리는 넥타이를 가져갔는지,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불안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발끝에서부터 심장까지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감각뿐이었다. 언제든 깨질 준비가 된 얼어붙은 호수 표면 같은 치명적인 평온함.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너무나 고요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집이었다. 가사도우미들은 아침 식사 뒷정리를 하고 대리석 바닥을 닦는 등 각자의 일을 분주하게 시작했다. 나는 유령처럼 그들 곁을 지나쳤다. 인사도 없이 내 생각은 태블릿의 빨간 점을 따라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점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향했다. 나는 그의 경로를 관찰했다. 만약 그가 자주 핑계로 대던 부산이나 대구로 정말 출장을 가는 것이라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했다. 하지만 그 점은 서쪽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나는 텅 빈 공간에 대고 중얼거렸다. 내연녀를 KTX 이코노미석이나 고속버스에 태울 리가 없지.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먼 곳으로 날아가려면 비행기가 필요할 테니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경 소음 삼아 TV를 켰다. 내 마음은 오늘 아침의 일을 되감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쉽게 미끼를 물었는지, 그 카드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마치 외딴 섬에서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걸어 다니는 ATM을 보았을 뿐이다. 휴대폰 진동이 내 상념을 깨뜨렸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평소처럼, 그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정하고 어리석게 들리도록. 여보세요, 어디쯤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자기야. 이제 막 고속도로 들어섰어. 차가 엄청 막히네. 서울은 늘 이렇지 뭐. 그의 목소리는 약간 헐떡였다. 긴장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 안에 그 여자와 함께 있어서일 수도 있다. 아, 그렇구나. 조심해요. 그래서 출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서둘러서 자세히 물어볼 겨를도 없었네. 나는 미끼를 던졌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기, 부산이야, 자기야. 클라이언트 신규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마 거기 가면 신호가 좀 약할 거야. 위치가 좀 외진 곳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답장이 늦어도 걱정하지 마. 부산 외진 곳, 신호가 약함. 밤에 아내의 전화를 피하기 위한 바람둥이들의 고전적인 핑계. 하지만 나는 그의 GPS가 분명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외진 곳으로 가는 저가 항공터미널이 아닌 프리미엄 국제선 및 국내선 터미널. 알겠어요, 여보. 괜찮아요. 일에 집중해요. 건강 잘 챙기고 밥 잘 챙겨 먹고요. 나는 내 자신의 거짓말에 거의 토할 것 같았지만 애써 말했다. 아, 그리고 카드는 안전하죠? 안전해. 걱정 마. 내 지갑은 몸에서 절대 안 떨어지니까.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업에만 집중해. 그럼 이만 끊을게, 자기야. 운전해야 해서 좀 바쁘네. 안녕. 전화가 끊겼다. 거짓말쟁이. 나는 나지막이 내뱉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태블릿에 집중했다. 빨간 점은 이제 공항 구역에 진입했다. 출발층 하차 구역에서 멈췄다. 나는 디지털 지도를 확대했다.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점은 그곳에서 꽤 오래, 약 15분간 멈춰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정비소 김 사장을 데리러 온 것이겠지. 상상력이 마구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차에서 내려 짧고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마 나보다 훨씬 어린 예쁜 얼굴과 애교 섞인 아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여자. 그들은 앞으로 즐길 호화로운 휴가를 상상하며 낄낄거리고 있을 것이다. 지우는 아마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집에 있는 멍청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속삭일 것이다. 아팠다. 그래, 당연히 아팠다. 어쨌든 나는 이 남자를 사랑했었다. 그와 함께 미래를 꿈꿨었다.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가 아직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길가에서 김밥을 나눠 먹던 때를 기억한다. 그때 그는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돈과 편안함이 사람을 감사할 줄 모르는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오전 10시, 빨간 점이 빠르게 움직였다. 도로 위가 아니라 활주로 위에서 비행기가 이륙했다. 나는 즉시 여행 앱에서 항공편 스케줄을 확인했다. 그 시간, 그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프리미엄 항공사의 항공편은 단 하나였다. 목적지는 제주였다. 그가 말한 부산은 제주였고 외진 곳의 공장은 아마도 비치클럽이나 5성급 리조트일 것이다. 나는 태블릿을 거칠게 닫았다. 오늘 아침의 감시는 이만하면 충분했다. 커피가 필요했다. 내가 삼켜야만 하는 현실처럼 아주 쓰고 진한 커피.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복도에 있는 커다란 거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차민서, 32세, 빠르게 성장하는 물류회사의 CEO, 결단력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항상 칭찬받는 차민서. 지성으로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차민서. 왜 이 차민서는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토록 눈이 멀었을까? 아니,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반박했다. 넌 눈이 먼 게 아니야. 넌 그저 너무 착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친절함은 바닥났어.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사무실의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비서, 지난달에 요청했던 박지훈 씨 개인 재무감사 서류 준비해줘요. 그리고 회사 법무팀아 변호사님께도 연락해서 3일 내로 긴급 민형사 사건으로 대기해달라고 전해요.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실행해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시 있으십니까? 이 비서의 목소리는 분명 혼란스러웠겠지만 빈틈없었다. 한 가지 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 스케줄 전부 비워줘요. 현재 진행 중인 내 투자를 좀 지켜봐야겠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오늘은 사무실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집을 내 전쟁 지휘 본부로 삼을 것이다. 나는 남편의 파묘를 실시간으로 거래 하나하나를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느끼고 싶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열었다. 화면은 아직 깨끗했다. 거래 내역이 없었다. 물론 그들은 아직 비행 중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 비행기의 바퀴가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그들의 향락적인 파티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미소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긁는 모든 원화 한 장 한 장이 감옥 문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서울은 푹푹 찌는 더위였지만 내 서재는 낮게 설정된 에어컨 덕분에 서늘했다. 노트북 화면에 카드 번호 끝자리 8899, 지훈이 들고 있는 카드의 지출 그래프는 여전히 0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정적은 정확히 오후 2시 15분에 깨졌다. 띵. 노트북 화면 오른쪽 하단에 팝업 알림이 떴다. 이어서 휴대폰에서도 특유의 알림음이 울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놀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응답받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거래 성공 가맹점, 카카오 택시 블랙, 공항 금액 35영원. 나는 비스듬히 미소를 지었다. 시작은 점장군. 그들은 막 착륙해서 호텔까지 갈 고급 택시를 부른 것이다. 지우는 마법의 카드를 손에 쥐고 평범한 택시를 탈 리가 없었다. 첫 순간부터 그의 내연녀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30분 후 두 번째 알림이 도착했다. 거래 성공. 가맹점. 제주 신라호텔. 금액 4,500 영원. 나는 눈을 약간 크게 떴다. 보증금과 객실 선결제 비용으로 450만 원. 그는 분명 바다가 바로 보이는 개인 수영장이 딸린 풀빌라를 예약했을 것이다. 돈의 주인인 나조차도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예약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할 만한 곳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지우는 정말 생각이 없었다. 그는 회사 비상 자금을 무슨 부루마블 돈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는 평범한 4성급 호텔에 묵으며 거래 내역을 위장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섬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를 선택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대낮의 강도질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려 애썼다. 지우는 분명 웅장한 로비의 리셉션 데스크에 서서 거만한 태도로 검은 카드를 꺼내고 있을 것이다. 한편 그의 내연녀, 그 정비소 김 사장은 그의 팔에 천박하게 매달려 화려한 로비를 촌스럽게 반짝이는 눈으로 둘러보고 있을 것이다. 네, 박지훈 고객님. 여기 객실 키입니다. 허니문을 즐기세요. 아마 리셉션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허니문?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의 허니문은 고작 가평의 친구 소유, 소박한 펜션으로 떠난 것이 전부였다. 그때는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가난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고 지금 가장 역겨운 방식으로 그것을 풀고 있었다. 오후 4시 알림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띵띵띵띵. 5분 동안 4개의 알림이 연달아 들어왔다. 거래 성공 가맹점, DIOR 부티크, 롯데백화점, 제주, 금액 65영원. 거래 성공 가맹점, 루이스 부이턴, 롯데백화점, 제주, 금액 52, 500영원. 거래 성공. 가맹점, 세포라 화장품, 금액 15영원. 10분 만에 쇼핑 총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었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1억 3천만 원. 그것은 내 물류창고 직원 수십 명의 월급이었다. 그것은 내가 새벽 2시까지 클라이언트와 협상하며 힘들게 일한 결과였다. 그리고 지우는 다른 여자를 위해 가방과 화장품을 사주는데 순식간에 그 돈을 써버렸다. 그 여자는 분명 미쳐 날뛰고 있을 것이다. 지우는 아마 자기야, 원하는 거 다 가져. 내가 다 사줄게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그 기회를 낚아챘을 것이다. 디올 가방, 루이비통 신발,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 모든 것을 주저없이 긁었다. 나는 구역질이 났다. 돈의 액수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모욕감 때문이었다. 지우는 내가 사업적 이미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명품을 거의 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저축이나 투자를 더 선호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내연녀를 위해 이런 물건들을 사줌으로써 그는 마치 차민서, 당신은 지루해, 당신은 너무 인색해, 이 여자가 당신보다 더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었지만 알림의 테러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거래 성공 가맹점, 프라이빗 요트 대여, 제주항, 금액 150, 0원, 1억 5천만 원. 내일 파티를 위한 개인 요트 대여라. 미쳤다. 정말로 미쳤다. 지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분명 주머니 속의 검은 플라스틱 카드로 세상의 왕이 된 듯한 권력에 취해 있을 것이다. 나는 화면 구석에 표시된 총 청구액을 쳐다보았다. 숫자는 고장난 주유기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3억이 785만 원. 그리고 아직 멈추지 않았다. 밤 8시 또 하나의 큰 알림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유명 보석 가게에서 온 것이었다. 거래 성공 가맹점, 티파니 코. 금액 85,000원. 다이아몬드 목걸이일까? 아니면 반지일까? 약혼 반지. 아마도 그 생각에 나는 히스테릭하게 웃고 싶었다. 그는 합법적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사주고 있었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총 청구액은 이제 심리적 저항선을 뚫었다. 4억 1, 285만 원. 12시간도 채 안 되어 4억 원이 넘는 돈. 나는 의자에 힘없이 기댔다. 방은 고요했다. 노트북에서 나는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타오르던 분노는 이제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으로 변했다. 나는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금액이 커질수록 그의 목에 씌울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이것은 회사 카드다. 이것은 법인 자금이다. 이것은 횡령과 회사 자산 남용이다. 처벌은 훨씬 더 무겁고 가족 간의 화해로 해결될 여지가 없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은행 알림이 아니라 지훈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열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희미한 조명의 고급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한 지훈의 셀카였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었고 입가에는 넓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의 매끄러운 어깨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보였다. 얼굴은 일부러 반쯤 잘랐지만 사진 아래에는 내 피를 머리끝까지 끓어오르게 만드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민서야, 카드 고맙다. 한도가 정말 무제한이네. 미안, 나 부산 아니야. 지금 지상낙원에 와 있어. 다음 주에 돌아가면 우리 이혼하자. 난 나를 더 존중해주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자를 찾았어. 덕분에 내 여자친구랑 호화로운 휴가 보낸다. 잘 있어라, 일벌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 방울, 딱 한 방울.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한 마지막 눈물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모욕은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그는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신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침착한 손으로 그 메시지를 화면 캡처했다. 결정적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했다. 그런 다음 다시 신용카드 시스템을 열었다. 내 마우스 커서가 부정 사용 신고 및 위치 정보, 경찰 전송이라는 빨간색 버튼 위를 맴돌았다. 파티는 끝났어, 여보.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내가 즐길 차례야. 그 버튼을 누르려 할 때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잠시 참았다. 오늘 밤은 그가 편히 자게 두자. 그가 5성급 호텔의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달콤한 꿈을 꾸게 두자. 내일 아침 그가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쯤 나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아침 식사를 대접할 것이다. 완전한 파멸이라는 이름의 아침 식사를. 손안의 휴대폰이 뜨겁게 느껴졌다. 방금 들어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화면을 태우고 내 피부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활짝 웃고 있는 지훈의 사진. 내 피땀으로 지불된 호화로운 배경과 술로 붉어진 얼굴. 그의 옆에는 그 여자, 정비소 김 사장이 맨 어깨와 긴 머리카락만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동안 지켜온 트로피인 내 남편을 자신이 차지했다는 듯 조롱하는 것 같았다. 사진 아래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물리적인 따기보다 더 아팠다. 덕분에 내 여자친구랑 호화로운 휴가 보낸다. 잘 있어라, 일벌레. 그는 나를 일벌레라고 불렀다. 일에 미친 사람. 그가 모욕으로 사용한 그 호칭. 하지만 내가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좋은 차를 몰 수 있었고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건조하고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지우는 정말로 자기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 방구석에서 베개를 껴안고 울기나 할 연약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서울의 비즈니스 상어들과 협상하는데 익숙한 여자라는 사실을 잊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머리를 얼음처럼 차갑게 식힐 필요가 있었다. 분노로 잠시 떨렸던 손은 이제 안정되었다. 가슴의 통증은 서서히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변모했다. 감정은 비즈니스에서 적이다. 그리고 지금 지훈을 파멸시키는 것이 나의 주요 비즈니스였다. 물을 단숨에 들이켠 후 서재 책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며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길게 쓸 필요도 욕설을 할 필요도 없었다. 통제권을 쥔 사람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 천만의 자기.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즐겨. 추신, 영수증은 잘 보관해둬. 경찰이 증거물로 필요할 테니까. 전송. 1초, 2초. 파란색 확인 표시 2개가 나타났다. 그가 읽었다. 나는 그곳에서의 그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도 비웃으며 나를 무시할 것이다. 아, 민서가 그냥 질투에 눈이 멀었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라고 해. 오만함은 수술 전에 맞는 최고의 마취제니까.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 마우스 커서는 아까부터 쳐다보던 빨간 버튼 위에 다시 머물렀다. 이 법인카드 긴급 정지 기능은 단순히 분실로 인한 카드 정지가 아니었다. 나 같은 우선 법인 고객을 위한 특별 기능이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은행은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를 즉시 사기 또는 고액 사기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보안 프로토콜이 활성화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지막 거래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의 회사 자산 도난 신호를 전송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이 될 것이다. 가벼운 검지 손가락의 한 번의 클릭이었지만 그 영향은 지훈의 인생을 짓누르는 콘크리트만큼이나 무거울 것이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상태 메시지가 나타났다. 카드 정지됨, 도난 신고됨, 사법기관에 통보됨.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집 전화를 들어 대기시켜둔 회사 변호사인 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하 변호사 같은 인류 변호사에게 내 돈은 언제든지 그의 시간을 살 수 있었다. 네, 차 대표님, 지시사항 있으십니까? 하 변호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님. 수억 원 한도의 회사 비품인 신용카드가 제 집 금고에서 도난당했다는 공식 신고를 경찰청 본청에 접수해 주세요. 범인은 집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인으로 추정되지만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 비업무적 목적으로 자금이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 증거를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재차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카드는 대표님 남편이신 박지훈 씨가 소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회사 자산 절도로 신고하면 이것은 더 이상 가정 내의 고소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형사 범죄, 횡령 및 절도입니다. 형량은 5년 이상입니다. 정말 가족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서재벽에 아직 걸려있는 우리 결혼 사진을 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지훈이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확실합니다, 하 변호사님.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우연히 저와 한 침대에서 잤던 도둑일 뿐입니다.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개가 되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그가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기분을 잊어버릴 때까지 그곳에서 썩게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 즉시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처리하고 내일 아침 제 팀이 현지 수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로 날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고요함이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법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지훈과 그의 내연녀가 그날 밤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을 고급 호텔로 향하는 아스팔트 길을 갈아엎으며 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눈물도 불안도 없이 아주 깊은 잠을 잤다. 나는 내일 아침의 메인쇼를 위해 힘을 비축하며 아기처럼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놀라울 정도로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커튼 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눈앞에 다가온 승리를 함께 축하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낡은 실내복이나 헐렁한 잠옷을 입지 않았다. 오늘 나는 용기의 색, 지배에 새긴 젓갈색의 최고급 블레이저 정장을 선택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같은 색조의 립스틱으로 입술을 칠했다. 연약했던 차민서는 어젯밤에 죽었다. 오늘 여왕은 자신의 왕좌로 돌아왔다. 나는 사무실로 일찍 출근했다. 직원들이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들의 리더의 모습에 조금 놀란 듯했다. 나는 20층에 위치한 내 CEO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울의 분주한 모습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통유리 벽으로 된 방이었다. 이 비서, 하 변호사님이나 제주 지역 번호로 오는 알 수 없는 번호 외에는 어떤 전화도 연결하지 마요. 나는 인터컴을 통해 개인 비서에게 지시했다. 네, 대표님. 커피는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커다란 의자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벽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제주에서는 이미 오전 10시 체크아웃할 시간이거나 아니면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할 시간.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을 때 심장이 기대감으로 뛰었다. 모르는 번호, 지역 번호 64, 제주였다. 나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차민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민서 대표님, 제주 서귀포 경찰서 이 반장입니다. 은행 측과 대표님 법무팀으로부터 법인 소유 블랙카드 자산 남용에 관한 긴급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장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범인은 찾았나요? 마지막 GPS 추적 결과 위치는 제주 신라호텔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팀이 방금 호텔 로비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용의자 박지훈은 호텔 부티크에서 추가 거래를 시도하던 중 카드가 차단되고 시스템 경보가 울려 붙잡혔습니다. 현재 순찰차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서 용의자를 억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목소리가 약간 망설였다. 용의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자신이 대표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통화로 신원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반장님. 영상통화 연결해주세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승리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내 휴대폰 화면이 영상 통화 모드로 바뀌었다. 몇 초간의 로딩 후 화면이 나타났다. 내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영원히 새겨질 장면.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나는 웅장하지만 혼란스러운 호텔 로비를 보았다. 몇몇 호텔 투숙객들이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제복을 입은 3명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지훈이 있었다. 그는 엉망이었다. 그의 비싼 해변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옥수수 알만 한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두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화면 구석에서 나는 한 여자의 모습을 언뜻 보았다. 그 정비소 김 사장. 그녀는 어제 내 돈으로 산 디올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히스테릭하게 울고 있었다. 경찰관이 휴대폰 카메라를 지훈의 얼굴로 향했다. 그가 화면 속 내 얼굴을 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눈에 거짓된 희망이 떠올랐다. 민서야, 민서야, 자기야. 제발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줘.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말해줘. 당신이 이 카드 줬다고 말해. 이 사람들 미쳤어, 민서야.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어.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았다.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가 웅장한 내 사무실에 있는 내가 얼마나 평온한지, 그리고 덫에 걸린 쥐 같은 자신의 처지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똑똑히 보도록. 반장님, 나는 지훈의 외침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든 경찰관에게 직접 말했다. 화면에 있는 남자는 박지훈. 법적으로 제 남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에게 주식회사 민서로지스틱스의 자산인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라는 서면 또는 구두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민서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훈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애원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어제 아침에 당신이 카드 줬잖아.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 보관하라고 줬지.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박지훈 씨. 나는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그걸 가져갔고 권한 없이 사용했어요. 더 최악인 건 당신이 여전히 내 법적 남편 신분이면서 다른 여자를 위해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건 절도고 횡령이에요.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 당신 재산은 내 재산이기도 하잖아. 그가 절망적으로 반박했다. 틀렸어. 나는 차갑게 정정했다. 그건 회사 카드야. 지훈 씨. 소유주는 유한 책임 회사라고. 당신은 직원도 임원도 주주도 아니야. 회사법의 관점에서 당신은 그냥 사무실 비품을 훔친 외부인일 뿐이야.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는 장무랍이지. 장무랍이라는 말에 구석에 있던 여자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한 여경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민서야, 제발. 지훈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로 울고 있었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었던 남자의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돌려놓을게. 물건들 다 돌려놓을게. 이러지 마. 나 창피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창피해. 나는 비꼬듯 반복했다. 어제 당신 불륜 사진 보낼 땐 안 창피했어.
내 재산 다 빨아먹고 나면 이혼하자고 말할 땐 안 창피했냐고. 그 눈물은 판사님을 위해 아껴도 지훈 씨, 법인 자산 횡령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야. 반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왜소한 영혼을 곧장 꿰뚫는 시선. 반장님, 저들을 연행해주세요. 오늘 오후에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제 변호사를 그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서야, 민서야. 내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다. 나는 통화를 끊었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마치 어깨에서 수톤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끝났다. 내 결혼 생활의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 이제 내 변호사들이 연기할 법정 드라마에 막이 올랐다. 나는 일어나 유리벽으로 다가가 서울의 마천루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차민서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진 기분이었다. 사무실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비서가 서류 더미를 들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10분 후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이 비서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갑시다, 이 비서. 오늘 우리가 벌어야 할 돈이 많아요. 그 신용카드 대금이 저절로 갚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박지우는 내 신발에서 방금 털어낸 자갈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더 빨리 걸을 수 있었다. 나를 태운 비행기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밖의 열기는 아스팔트 활주로를 태워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뜨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열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그리고 더 깊은 내 가슴속 온도는 영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샤넬 최신 컬렉션의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꼈다.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서였다. 울어서가 아니라 어젯밤부터 법무팀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느라 잠을 설쳤기 때문이다. 나는 과감한 재단의 아이보리색 블레이저 정장에 발목까지 완벽하게 떨어지는 바지를 입고 나중에 경찰서 복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하이힐을 신었다. 오늘의 내 모습은 나의 갑옷이었다. 나는 학대받은 아내로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자산을 도난당한 회사의 대표로 온 것이었다. VIP 도착 게이트가 열리자 나의 믿음직한 변호사가 긴장한 듯한 2명의 젊은 보조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다. 평소 온화하던 하 변호사의 얼굴은 이제 굳고 심각했으며 현장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안녕하십니까, 차 대표님. 하 변호사가 내 손을 굳게 잡으며 인사했다. 차는 준비되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우리가 특별 픽업 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카니발로 빠르게 걸어가며 내가 짧게 물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금 난장판입니다, 대표님. 하 변호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대답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확 끼쳐왔다. 박지훈 씨, 체포 영상이 바이럴되었습니다. 한 호텔 투숙객, 틱톡 인플루언서가 어제 박지훈 씨가 디올 부티크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5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네티즌들이요. 대표님도 한국 네티즌들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남편을 심판했습니다. 나는 긴 숨을 내쉬며 푹신한 가죽 시트에 기댔다. 내버려 두세요. 여론의 압박은 오히려 좋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 경찰이 감히 장난을 치거나 구속을 미루지 못할 겁니다. 저는 법이 올곧게 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연예부 기자들이 많이 와 있고 안에서 박지훈 씨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임시 유치장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대표님 이름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 변호사님, 비록 경찰서에서 끝날 줄은 몰랐지만 제 정신력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공항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길은 제주의 특징적인 교통체증 때문에 느리게 느껴졌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핑보드를 들고 행복하게 웃는 관광객들, 신혼여행 온 커플들, 휴가를 즐기는 가족들. 그 풍경은 내 목적지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예전에는 나도 지훈과 함께 일 걱정, 회사 목표 걱정 없이 저렇게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꿈꿨었다. 하지만 지훈은 항상 돈에 대한 불평이나 오만함으로 감춘 열등감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 그리고 이제 그는 휴가를 얻었다. 철창 뒤에서의 휴가를.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우리가 탄 차의 번호판을 알아보고 즉시 차로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어두운 차창을 뚫고 미친 듯이 터졌다. 차 대표님, 이게 정말 콘텐츠를 위한 조작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차 대표님,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여자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들은 파리처럼 윙윙거렸다. 하 변호사가 고용한 경호팀이 재빨리 인파를 가르며 내가 들어갈 길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울거나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 안은 분위기가 더 통제되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다. 묵은 커피 냄새, 땀 냄새, 오래된 서류 뭉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어깨에 금색 계급장을 단 경찰 간부가 우리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차 대표님. 저는 이곳 형사과장 김경정입니다. 우선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김경정의 사무실에서는 증거물들이 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 광경에 피가 끓어올랐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참았다. 에르메스의 주황색 쇼핑백 수십 개, 루이비통 상자들, 리본조차 뜯지 않은 티파니앤코의 보석, 그리고 물론 지금은 증거물로 투명 비닐에 쌓여있는 내 회사 소유의 블랙카드. 시스템이 차단되기 전에 승인된 총 거래액은 4억 8, 250만 원입니다. 김경정이 연설문처럼 긴 쇼핑 영수증 더미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용의자 박지훈과 그의 여자친구 김유라 씨는 롤렉스 시계에 대해 5천만 원의 추가 거래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카드가 거부되고 호텔 보안 요원이 그들을 제지하자 그들은 잠시 저항했습니다. 저항했다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용의자 박지훈은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로 보안 요원을 매수하려 했고 그 후 부티크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김경정이 덧붙였다. 한심하군요. 그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자백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김경정이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나는 그것을 꼼꼼히 읽었다. 거기에는 지훈의 빙빙 돌리는 자백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카드가 결혼기념일 선물이었고 내가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김유라의 조서였다. 그 여자 카톡에서는 사치품을 자랑스러워하던 정비소 김 사장은 수사관의 압박에 바로 모든 것을 불었다. 그녀의 증언에서 김유라는 카드의 출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회사 소유주라고 소개했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쇼핑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유라는 자신을 지훈의 사기에 의한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있었다. 정말 웃기는군. 나는 비꼬듯 중얼거렸다. 배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자 쥐들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차 대표님, 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절차에 따라 수사관은 신고인, 즉 회사 대표로서의 대표님과 피의자 간의 대질 신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박지훈 씨를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좀 쉬시겠습니까? 나는 그 서류철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소리였다. 지금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장소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게 데려다 주세요.
우리는 취조실로 안내되었다. 그 방은 작았다. 벽은 칙칙한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중앙에는 철제 책상이 하나, 벽면에는 단방향 거울이 있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하고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 책상 위에 수갑이 채워진 채 철제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는 2년 전 신부 앞에서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남자였다. 지훈의 상태는 어제 영상 통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가 입고 있던 하와이안 셔츠, 아마 200만 원은 좋게 했을 그 셔츠는 이제 겨드랑이와 등이 땀으로 젖어 더럽고 구겨진 걸레처럼 보였다. 평소 비싼 포마드로 깔끔하게 정돈하던 머리는 이제 헝클어지고 기름지고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관리 안 된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눈은 붉고 부어 있었으며 밤새 잠을 못 잤음을 나타내는 검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극적으로 변했다. 절망에서 조작적인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끝이 갈라졌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수갑이 책상에 부딪히는 철컹 소리가 그를 다시 앉혔다. 민서야, 자기야, 세상에 드디어 와줬구나. 네가 날 여기 내버려 둘 리 없다는 거 알았어. 민서야, 나 좀 도와줘. 여긴 지옥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겼다. 타일 바닥에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완벽한 자세로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놓고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마치 벽을 쳐다보는 것처럼, 인간이 아닌 것처럼 최대한 텅 빈 시선을 만들었다. 민서야, 말 좀 해봐, 자기야. 지우는 내 침묵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밖에 있는 경찰들한테 이게 다 오해라고 말해줘. 네가 나한테 그 카드 줬다고 말해. 그들은 내 말을 안 믿어. 민서야,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난 내 남편이야, 민서야. 내 합법적인 남편이라고. 남편이라.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억눌린 감정으로 각 음절을 힘주어 말했다. 어떤 남편을 말하는 거지, 지훈 씨?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하고 제주로 날아간 남편? 사업 자금 구하러 간다고 하고 요트를 빌린 남편? 아니면 고마워, 멍청한 아내 돈으로라며 내연녀 사진을 보낸 남편?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변명을 찾으려 더듬거렸다. 그 카톡 메시지는 그냥 장난이었어. 맹세해, 민서야. 그냥 술 좀 마셨고 김유라가 부추겼어. 내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친구들 앞에서 좀 멋있어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친구? 나는 빠르게 말을 잘랐다. 언제부터 내 창녀를 친구라고 불렀지? 지훈은 움찔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지훈 씨. 난 김유라의 조서를 다 읽었어. 나는 내가 들고 있던 서류 사본을 그에게 내밀었다. 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모든 걸 다 불었어. 그녀는 내가 호화로운 휴가를 약속했다고 했어. 내가 그녀에게 그 디올 가방을 사라고 강요했다고 했어. 심지어 네가 카드깡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성공하면 다음 달에 나와 이혼할 계획이었다고도 했어. 지우는 공포에 질려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김유라의 배신은 그에게 결정타였다. 저 배신자 같은 년. 지훈이 욕을 퍼부었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그 여자가 요구했어, 민서야. 맹세코,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내가 명품을 사주지 않으면 우리 사진을 너한테 퍼뜨리겠다고 했어. 난 협박당했어. 민서야. 여기서 피해자는 나야. 나는 웃었다. 지훈을 침묵하게 만든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 당신 정말 한심하다. 지훈 씨. 이 순간까지도 당신은 남자가 되지 못했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썩어빠진 행동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어. 예전에는 내가 너무 바쁘게 일한다고 나를 탓했지. 이제는 내연녀가 당신을 협박했다고 그녀를 탓하는군. 언제 거울을 볼 거야, 지훈 씨.
이 모든 게 당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언제 깨달을 거야? 내가 탐욕스러웠던 건 내가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야. 지훈이 외쳤다. 갑자기 그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넌 내 기분을 몰라, 민서야. 매일 사람들이 날 얕잡아 보는 기분. 아, 저 사람이 차민서 대표 남편이구나. 아, 저 사람이 아내 덕에 사는구나. 지쳤어, 민서야. 난 그냥 단 한 번이라도 통제권을 쥐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힘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도둑질이었나. 나는 날카롭게 받아쳤다. 블랙카드를 주면 내 지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지훈 씨. 네가 그 카드를 가져간 순간, 네가 그걸 죄악을 위해 사용한 순간, 바로 그때가 내 자존심을 가장 낮은 곳, 길거리의 거지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 순간이야.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얼굴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갔다. 그가 내 눈에 불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아도, 지훈 씨. 그 카드는 내가 부주의해서 화장대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일부러 거기에 둔 거야.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이 부섰다. 무슨 소리야? 난 내가 샤워할 때 자주 내 지갑을 훔쳐보는 걸 알았어. 내가 회사 카드의 한도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그날 아침 난 너에게 시험을 줬어. 마지막 시험. 난 정말로 네가 그 카드를 나에게 돌려주며 자기야, 이거 놓고 갔어. 라고 말하길 바랐어. 만약 네가 그랬다면 아마 난 네가 그 여자와 주고받은 음탕한 문자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었을 거야. 지훈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철제 책상 위를 적셨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지. 내가 속삭였다. 넌 그걸 가져갔고 거짓말을 했어. 넌 떠났어. 넌 가장 쉬운 성실성 시험에서 실패했어. 그러니 나를 탓하지 마. 김유라를 탓하지 마. 경찰을 탓하지 마. 너 자신을 이 감방에 집어넣은 건 바로 너야. 민서야, 제발. 지훈이 흐느껴 울었다. 그의 머리가 책상 위로 떨어졌다. 이마가 차가운 철 표면에 부딪혔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고소 취하해줘. 민서야. 내가 매일 내 발에 무릎 꿇고 빌게. 평생 내 하인이 될게. 제발 감옥만은 아니야. 무서워, 민서야. 여긴 어둡고 사람들이 험악해. 그가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을 보니 내 혐오감은 더욱 커졌다. 사랑의 찌꺼기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약한 남자와 결혼했던 내 자신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하지만 지훈 씨, 회사에는 규정이 있어. 1억 원 이상의 자산 횡령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중대한 위반이야. 이건 내 개인 돈이 아니야. 이건 투자자들의 돈이야. 범인이 우연히 나와 한 침대에서 잤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소를 취하할 수 없어. 나는 일어나 앉아서 구겨진 블레이저를 바로잡았다. 하 변호사님이 우리 이혼 절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할 거야. 가정법원에 올 수고는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까 긴 휴가를 즐겨, 여보. 일벌레 아내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했잖아. 안 그래?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 넌 이제 자유야. 민서야, 가지마. 민서야, 돌아와. 지훈이 일어나려 발버둥치며 철제 의자를 시끄럽게 긁었다. 방구석에서 지키고 있던 2명의 경찰관이 즉시 그의 어깨를 눌러 다시 앉혔다. 차민서, 이 악마 같은 년. 이 배은망덕한 아내야. 내가 돌아서지 않을 것을 깨닫자. 그의 애원 섞인 외침은 거친 욕설로 변했다. 나는 단호한 걸음으로 취조실을 빠져나왔다. 무거운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며 지훈의 외침 소리를 잠재우자 다리에 힘이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 변호사가 재빨리 내 팔꿈치를 잡았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여전히 퀴퀴한 냄새가 나는 복도의 공기였지만 안의 공기보다는 신선하게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괜찮아요. 마치 몇 년 동안 집 안에 썩어 있던 쓰레기를 방금 버린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바로 호텔로 가시죠. 대표님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선글라스를 다시 꼈다. 레스토랑으로 가죠. 배가 너무 고파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독립한 미망인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축하해야죠. 우리가 차를 향해 걸어나갈 때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으며 방금 전쟁에서 승리한 여자의 얼굴을 그들이 찍도록 내버려 두었다. 발리에서의 사건 이후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 드라마 때문에 미뤄졌던 회사, 재감사와 사업 확장 처리로 바빠서 하루하루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훈의 법적 절차는 관료주의와 감정을 소모시키는 추가적인 드라마로 가득 차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3개월이 지났다. 내 신부는 이제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되었다. 지훈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우리 결혼관계를 신속하게 해소했다. 그는 선고 공판을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오늘은 결정의 날이었다. 지훈의 형사재판 선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른 아침, 이제 훨씬 더 평화롭고 넓게 느껴지는 내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전 시어머니였다. 예전에 내가 부엌에 잘 없다는 이유로 항상 나를 얕잡아 보던 시선으로 쳐다보던 중년 여인이 이제는 퉁퉁 부은 얼굴과 낡은 옷차림으로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그녀를 막았지만 나는 2층 발코니에서 들어오게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 기생충 같은 가족이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었다. 나는 앞마당에서 그녀를 만났다. 앉으라고 권하지도 마실 것을 권하지도 않았다. 민서야. 지훈의 어머니는 내가 나오자마자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 부탁한다. 민서야. 제발, 제발 고소를 취하해다오. 지훈이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다. 내 희망의 기둥이야. 그 애가 감옥에 가면 늙어서 누가 날 돌봐주겠니. 나는 그 여자를 연민의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동정심은 없었다. 어머님, 지훈 씨는 기둥이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어머님 생활비, 당뇨병 약값, 심지어 고향집, 지붕 수리비까지 제가 다 지원했어요. 그건 모두 제 돈이었어요. 지훈 씨는 단 1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적 조작 전술로 전환했다. 하지만 그는 내 남편이었잖니. 민서야. 남편은 가장이야.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는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야. 넌 잔인한 여자야, 민서야. 그러니 애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서 그 말은 아팠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며칠 동안 울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일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하늘은 공평하세요, 어머님.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늘이 저에게 지훈 씨의 아이를 주지 않으신 건 그 아이가 도둑이자 사기꾼인 아버지를 두면 고통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잔인함에 대해서는 주소를 잘못 찾으셨네요. 잔인한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그는 자신을 돌봐준 아내의 돈을 훔쳐 다른 여자와 간음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도덕성 없는 아들을 키운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민서야. 지훈의 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렸다. 김 기사님, 나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분을 밖으로 모셔다 주시고 다시는 이 단지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만약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면 불쾌한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두꺼운 티크 문을 닫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저주를 뒤로 한 채 나는 멜로드라마에 쏟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법원에 갈 준비를 해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이 사건은 거액의 기업 횡령과 선정적인 불륜이라는 양념이 더해져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기자들, 법대생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왔다. 나는 맨 앞줄, 마련된 피해자 증인석에 앉았다. 내 옆에는 하변호사와 검사팀이 앉았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소음을 갈랐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검은 법복을 입은 3명의 판사가 위엄 있게 들어왔다. 그들이 자리에 앉고 개정 망치를 두드리자 분위기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변했다. 경위는 피고인을 출석시키시오. 연문이 열렸다. 지훈이 2명의 교도관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섰다. 그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워서가 아니라 3개월 만에 그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고 충격을 받아서였다. 몸은 바짝 말랐고 입고 있는 흰색 셔츠는 헐렁했다. 얼굴은 야위었고 광대뼈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으며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걸었다. 더 이상 멋쟁이 지훈, 항상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던, 항상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피던 지훈은 없었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가 방 중앙의 피고인석에 앉았을 때 그는 잠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푹 꺼지고 흐릿했다.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순수한 두려움.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있었다. 재판은 판결문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재판의 사실들을 하나씩 낭독했다. 낭독되는 모든 문장은 지훈에 관해 박히는 못이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민서로지스틱스의 법인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그것이 공동 재산이었다는 주장은 유효한 혼전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과 타인, 즉 김유라 씨를 부유하게 하려는 의도를 동반하여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김유라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나는 방청객 문 쪽을 쳐다보았다. 김유라는 그곳에 없었다. 물론 그 여자는 이미 지난주에 1년의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지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법협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훈을 뼛속까지 배신했다. 지훈은 정말로 혼자였다.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손은 바지를 꽉 쥐어 너클이 하얗게 될 정도였다. 첫째, 피고인 박지훈은 업무상 횡령 및 가중처벌 절도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으므로 유죄를 선고한다. 둘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다. 망치가 한 번 크고 최종적으로 두드려졌다. 법정은 즉시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뒷줄에서 지훈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기자들은 바쁘게 속보를 타전했다. 나는 그저 아침부터 참고 있던 긴 숨을 내쉬었다. 4년 6개월. 긴 시간이었다. 그가 반성하기에 충분히 길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간이기도 했다. 지훈은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기절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몸을 떠난 것 같았다. 그는 저항 없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의 변호사, 지훈이 사선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 국가에서 제공한 국선 변호사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처럼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항소도 소용없다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교도관은 가족들이 피고인을 다시 유치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5분간 만날 시간을 주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즉시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 아들을 껴안고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가슴 아픈 광경이었지만 나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어머니의 포옹에서 벗어났다. 그는 일어나 내가 앉아 있는 방어벽으로 다가왔다. 교도관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괜찮다는 신호로 손을 들었다. 지훈은 내 앞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우리는 법정 구역을 나누는 나무 방어벽에 의해 떨어져 있었다. 만족해, 민서야?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쉬어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비꼬는 어조가 아니라 오직 패배의 어조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고 일어섰다. 우리 눈높이가 맞도록. 이건 만족의 문제가 아니야, 지훈 씨. 이건 결과의 문제야. 난 네가 망하길 바란 적 없어. 난 그냥 네가 나에게 던진 것을 되돌려줬을 뿐이야. 네가 불을 던졌고 난 휘발유를 부었어. 간단하지. 지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야윈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해, 민서야. 맹세코, 정말 후회해. 감방 안에서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네가 해준 음식이 생각났어.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내 등을 마사지해 주던 게 생각났어. 내가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조약돌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 멍청했지. 깨달았다니 다행이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후회는 잘 간직해. 앞으로 4년 동안 내 잠자리 친구로 삼아. 이제 내게 남은 건 그것뿐이니까. 김유라는 단 한 번도 날 면해 오지 않았어. 지훈이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했다. 그 여자가 롤렉스 시계를 가져갔어. 자기 변호사 비용으로 팔아버렸어. 그리고 재판에서 나를 탓했어. 명품 가방 때문에 남의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여자에게 뭘 기대했어? 나는 수사적으로 물었다.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는 배신으로 끝나는 법이야.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지훈 씨. 교도관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갑시다. 지훈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작별의 시선. 민서야. 만약 내가 출소하면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 그 질문은 허공에 맴돌았다. 내 양심의 작은 일부는 아마도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논리와 자존심은 소리쳤다. 아니, 지훈 씨. 나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기치고 훔치고 회사 평판을 망친 파트너와 다시 협력할까?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내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안 하겠지.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정확해. 우리 계약은 끝났어. 회사는 장부를 마감했고 계약 연장은 없어. 잘 가, 지훈 씨. 나는 몸을 돌려 가방을 들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걸어 나왔다. 내 등 뒤에서 교도관에게 끌려가는 지훈의 발소리,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그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법원 건물을 나와 따뜻하고 황금빛인 서울의 오후 햇살을 맞았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이었다. 마치 세상이 나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내 충실한 비서인 이 비서가 나의 새 메르세데스 벤츠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주에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산 차였다. 다 끝나셨습니까, 대표님? 이 비서가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응, 다 끝났어. 완전히 확정됐어.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로 부담 없는 미소였다. 다행입니다. 아, 맞습니다, 대표님. 싱가포르 투자회사의 에드리안 이사님이 오늘 저녁 식사를 확정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자유와 우리 물류창고 합병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본인이 대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내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에드리안. 똑똑하고 성공했으며 커리어 우먼을 매우 존중하는 남자. 우리는 사업상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대화가 놀라울 정도로 잘 통했다. 그는 내 지위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주 내 의견을 구했다. 항상 불안해하던 지훈과 비교하면 신선한 변화였다. 에드리안 이사님께 제안을 수락한다고 전해줘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나는 차에 타며 말했다. 어떤 조건이십니까, 대표님? 과거 얘기는 하지 말 것.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향후 5년 계획, 동남아시아로의 확장. 아니면 미뤄왔던 유럽 여행 계획 같은 거. 이 비서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차가 서울의 거리를 가르며 달렸다. 나는 창문을 약간 열어 바람이 얼굴을 스치게 했다. 나는 가방을 뒤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블랙카드의 조각이었다. 기념품으로 보관해둔 비활성화된 복제 카드. 나는 그 검은 플라스틱 조각을 쳐다보았다. 이 작은 물건이 하나의 결혼을 파괴하고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한 여자를 해방시켰다. 망설임 없이 나는 그 카드 조각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플라스틱은 바람에 날려 아스팔트 길 어딘가에 떨어졌고 수천 대의 다른 차들에 의해 짓밟혔다. 사라졌다. 끝났다. 나, 차민서는 다시 앞길을 바라보는 데 집중했다. 곱고 밝고 오르막길인 길.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는 과거의 백미러는 없었다. 내 인생은 새로운 장에서 막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유일한 작가였다.